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홀리마더 통일교 한학자 총재, 그가 내세운 정교 일치를 단순히 교리 정도로 치부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통일교의 정교 일치는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전반을 장악해서 절대 권력을 주려는 추악한 욕망, 자신이 점지한 인물을 당대표와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불법 자금을 흘려보내는 신앙을 빙자한 권력 찬탈 시도죠. 한마디로 민주공화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한학자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 오늘 자정 한학자 구속, 기쁜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9월 22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양지열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제 UN 안보리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일단은 UN 총회 7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고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굉장히 뜻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의 의장국이 된다는 것, 특히 우리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회의를 주재한다라는 것 굉장히 의미 있다 이런 거고요. 유엔 안보리의 의장국이 된다라는 건 우리 사회가 보여줬던 민주주의의 회복력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가 인정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뭘 하는 거냐 이렇게 저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이 올라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하고 또 토의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는 역할을 우리나라가 이번에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는 15개국이 있습니다. 그중에 상임 이사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렇게 5개 상임 이사국이 있고 10개 비상임 이사국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중에 비상임 이사국인데 이번 순서가 우리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저 출국할 때 영상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이번엔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유쾌한 출국 모습. 예, 지금 함께 보고 계세요. 저 강훈식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누가 봐도 저렇게 웃으시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무두절은 누구나 좋은 거 아니에요. 네, 피곤의 아이콘인데. 네. 출국하시면 유난히 가장 얼굴이 활짝 피는 강훈식 비서실. 원래 직장 상사 없으면 옛날에도 팀장님이나 과장님 퇴근하면 남은 직원들끼리 야! 하고 6시 야 오늘 6시에 다시 나서 회식하자 뭐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전 무엇보다도 이렇게 참모들하고도 격이 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활짝 웃는 것은 이제 참모들하고 격이 없는 소통뿐만 아니라 일하러 가니까 저는 활짝 웃는다고 봐요. 예.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러 나가는 거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동안 수십 년간 너무너무 일을 하고 싶어 했잖아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당대표 2번 하고 또 대선 지난 대선에 정말 24만 표로 너무나 억울하게 떨어진 다음에도 오로지 일할 권력이 아니라 고난을 달라고 피눈물로 하소연하신 분인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유엔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일하러 가는 저 모습이 신나게 가는 저런 모습 보면서 저희도 더 힘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상황이 막 그렇게 신나진 않아요. 미국의 상황 때문에. 그렇죠. 아마 속은 좀 복잡할 것 같고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하고는 일단 회담을 열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안 마주치는 게 사실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뭐 마주치더라고 할지라도 정상회담 같은 그런 공식적으로 미국과만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게 한미동맹의 틀 자체를 흔들자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만 상황이 뭐 미국 내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 내의 극단적인 상황이
극우 국제 연맹이라는 걸 만들어 갈 정도로 전 세계 곳곳이 지금 극우적인 어떤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건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근에는 국제 정세가 제2의 냉전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때 갈등 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변인께서 잘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막중한 임무이기도 하고 또 한국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세계 곳곳에 비해서도 가장 대척점이 되기 쉬운 지형학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역사를 겪었고 예. 그러면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해외를 다녀오신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나라의 힘을 더 키워야겠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환경에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이거는 이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하셨던 말씀이긴 하지만 중간에서 네고시에이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정치적으로는 지금 인정받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야. 그나마 다행히 국내 상황이 특히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안정기에 들어섰다. 물론 앞으로 지금도 할 일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나가시면서도 이제 비서실장도 그래 뭐 심란하진 않은 상황이니까 나가셔도 네. 괜찮겠지라고 예.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 구호가 참 좋더라고요. 민주 대한민국의 귀환을 세계 만방에 알린다.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사실 지난 20세기 100년간 얼마나 많은 험난한 일본 제국주의와 분단과 전쟁과 또 네. 기나긴 군사 독재를 뚫고 이제 전 세계 시민들 사이에서는 2016년 촛불 시민혁명 또 김대중 노벨 평화상 뭐 이제 이런 때부터 각인되기 시작한 거잖아. 완전히 후진 독재 국가에서. 근데 느닷없이 윤석열로 완전히 지난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차원에서 퇴행과 후퇴가 있었고 그리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제가 주말에 주한미군 한번 만났는데 주한미군들 사이에서도 이제 한국계 주한미군들이 너무 곤란했대요. 전부 다 미국 그 다른 대륙계 또는 미국 본토계 미국인들이 야 니네 나라 큰일 났다. 거기도 다 같은 미국 국적이어도 그 계통에 따라서 니네 나라 하면서 이렇게 장난치고 또 부추겨주고 그런데요. 칭찬도 하고 니네 나라도 큰일 났어. 개엄났대. 이러면서 놀렸대요. 예, 예. 본인들도 믿기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것을 전 세계 민주 대한민국,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 회복 대한민국, 주가도 힘차게 뛰고 있는 대한민국을 선언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곤하시더라도 가시고 국내 사정이 녹록치 않은 건 맞죠. 그래도 갔다 오셔야죠. 예. 근데 오히려 세계인들이 우리나라가 그 계엄을 국민들이 직접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놀랐을 것 같아요. 그 국민 수준이 엄청나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 일단 다시 방미 일정으로 돌아가서 출국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외국군 없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인 사고. 요거는 그러니까 약간 이대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어떤 전략적인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해석이 좀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봐요. 예. 첫 번째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자주 국방하자는 얘기가 그게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주한미군 다 철수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 국방비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전시 작전권을 회수해 오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과정을 추진해 가자라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번에 일단 대면 그 협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관세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큰 그런 그 협상을 계속해서 요구받고 있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단순하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수용 정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레버리지라고 하는 그 지렛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협상 카드를 뭔가 하나는 들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어. 그것이 소위 이 주한미군의 지금 이제 동맹의 현대화라고 얘기했던 것, 그리고 지금 미국 측에서 지금 주한민국의 성격을 좀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우리한테도 뭔가 페이버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을 슬쩍 강조하셨던 그런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 멍청한 국민의힘은 이런 대통령의 함의를 네. 아 죄송해요 변호사님. 아니. 좋습니다. 함의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요즘에 좀 화가 많아요. 우리 앵커님 재밌었어요. 네. 요즘 늘 얼굴이 이렇게 벌겋게 네. 달아오르시는 것 같더라고 항상. 베리 스투피드. 이 베리 스토피드한 네. 국민의힘은 이걸 안보적인 망언이라고 하던데 소장님 맞나요? 맞습니다. 아유. 너무 맞아요. 왜 또 여기? 누구 말이 맞다는 거예요? 멍청하다는 우리 앵커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네. 맞고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아, 미국에도 할 말을 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렇죠. 예전에 정치가 시절에는 도대체 반미도 잠깐 하면 어떠냐. 뭐 우리가 영원한 반미가 아니라 미국이 너무 나쁜 짓을 하면 미국 보고 노할 수 있는 나라야 된다라는 그런 그 당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잖아요. 그것은 80년 5월에 뭐 배우에 썼다 강조학생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최근에 오히려 점잖은 매체 칼럼에요. 왜 반미 운동 안 하냐라고 국민들을 보고 이렇게 지식인들이 묻는 칼럼이 실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이번에는 범국민적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조지 아주 사태.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매우 복합적인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임기 중은 아니다 하더라도요. 전시작 정권 이번에 국정까지 포함된 전시작 정권 전환만큼은 반드시 해내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외국 군대가 없이도 북한을 압도할 수도 있고 또 북한과 대화가 잘 돼가지고 압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쟁 걱정 없는 그런 꿈을 지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야기 했잖아. 너무나 눈물 난 이야기. 이번에 외국 다녀보니까 미국 갔다 보니까 나라에 힘이 더 있어야겠더라.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면 주한미군 철수해버릴까 감축해버릴까로 계속 트럼프가 협박도 하잖아요. 예. 또 갑자기 몇 배 올려라 그러잖아요. 5배 올려라.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언론적인 반박. 대한민국도 힘을 키워나갈 거다. 당신들이 축소하거나 철수시킨다고 협박하지만 지금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그렇다 하더라도 안보에 전혀 문제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굳센 의지 그리고 그런 의지로 국민들과 함께 이 관세 협상이든 조지아주 문제든 돌파하겠다라는 다짐 저는 굉장히 복합적인 신경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그것을 지금 이게 어딜 봐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겁니까? 주한미군이 혹시 대한민국도 상의도 없이 중국과의 분쟁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전쟁에 뛰어드는 것도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 상태에 전시작전권이 있으면요. 우리나라 군대를 어디로 악용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기에 대한 신모 울려의 지적을 한 거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경우에는 동조를 해줘야죠. 최소한. 가만히나 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만히 있거나 이런 멍청한 놈들. 아이 시원해. 멍청하기만 하면 괜찮은데요. 멍청할 뿐더러 못됐다라고. 아, 못됐어. 사악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세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항상 상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말만 꺼내면 주한미군 문제가 됐건 아니면 이 북한과의 외교 문제가 됐건 아니면 평화 통일리를 얘기해도 북한은 적인데 북한이 항상 호시탐탐 남침을 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그거를 기득권의 발판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70년을 이끌어 왔어요. 그래서 상대방 그러니까 그들과 뜻이 다른 정치적 세력에 대해서 북한과 친하다, 친북이다, 종북이다, 좌파다 이런 식으로 몰아온 세월이 지금 70년인 거고요. 그걸 하다가 부족하니까 왜? 북한이 이제는 누가 봐도 어느 국민이 봐도 객관적으로 전력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중국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있고 중국에서 지배당한다는 논리를 펴들어가면서 그걸 결국에 그 논리로 계엄까지 일으켰던 자고요. 예. 계엄을 일으키는 과정에서도 보셨겠지만 윤석열도 신북풍 일으키려고 북한에 드론 보냈었고 휴전선 북방 한계선에서 아파트 헬기 띄웠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이 정권을 찾고 유지해왔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사악한 거예요, 진짜. 사악해요. 예, 그 양심만 있으면.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주국방이란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쓰였죠?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그렇죠. 썼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 소위 그 미국에서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빼려고 그래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뺄 거면 빼라. 대신 우리 자주국방하는데 우리 핵 개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한 게 아니라 여기 그 남아 있었죠.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그 요구하고 있는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28,000 병력 중에 일부를 빼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저는 오히려 그 당시를 생각해서 본다면 대통령께서 자주국방을 얘기할수록 미국에서 우리 주한미군의 어떤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주한미군의 그 주둔 비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과도하게 지불을 요구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누가 더 필요한 것이냐? 우리 필요하죠. 우리가 주한미군 없이 지금 한미 동맹 없이 우리가 스스로 어떤 그 외세로부터 특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그냥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하게 우리에게 니네가 더 큰 부담을 져라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도 충분하게 국방비를 예산을 많이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한테 그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한 주한미군에 대해서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뜻을 왜 못 알아먹는지 전 잘 이해가 못하겠다.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Very stupid.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주한미군은 사실 미국한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미국한테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미군도 필요해서 있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대한민국에 그다음에 이제 한미 동맹 때문에도 있지만 사실은 중국 견제 기능으로 사드까지 설치하지 않았어. 그러면 사실 주둔비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받아야죠. 맞아요. 원래는 이제 궁극적으로. 근데 그런 게 이제 청자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제로 하나씩 우리 힘을 더 키우고 미국과 협상력도 더 키우고 그다음에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국민적 믿음도 주면 언젠가는 하나씩 되겠죠. 그 꿈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대통령 원론적 다짐입니다. 예. 미국에 가면서 대한민국 힘을 더 길러야겠다. 이번에 조지아주 사태 보면서 저는 더 대통령이 분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 그건 뭐 진보 중도 보수할 것들이 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국민의힘만 이재명을 요구하더라고요. 예. 합리적 보수는요 미국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미국 내 보수자도 미국을 트럼프를 지적하는데 국민의힘은 미국의 보수보다도 못한 그냥 어떻게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예. 극우도 아니에요. 극우는 보통 민족주의니까 미국을 비판하잖아요. 그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트럼프 극우 극단 종교 세력 추종자가 돼버렸어요. 아하. 거기다 통일교 신천지까지 들어와서 짬뽕이 돼버렸어요. 네. 잡탕이 돼버렸어요. 곧 말로가 보이네요. 예. 예. 비핵화와 한미 관계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B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중요한 발언들이 많아서 요거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상태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실로는 북한은 체제 안정이라고 하는 현실적 목표 때문에 결코 핵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일종의 잠정적 응급 조치로서 핵 개발, 수출, 미사일 개발 등을 현 상태에서 멈추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군사 안보적인 또 평화라는 측면에서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최종 합의다, 끝이다 이러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잠정적으로야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죠. 거기에 현실이니까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책임입니다.
예, BBC 인터뷰 받고 출국 전에 또 로이터 통신하고의 인터뷰도 있었는데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면 한국은 1997년 금융 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굉장히 큰 우려를 보냈어요. 왜 타임지 인터뷰할 때 탄핵도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그거랑 약간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만큼 미국이 우리가 부담하기 어려운 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출국 전에 하시고 가시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쓰나미 같은 그 압력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만들어 놓고 가고 싶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했던 뭐 3,500억 불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걸 자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처럼 무조건적으로 서명을 했다면 그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것을 막아내겠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동차 관세율 25%를 15%로 낮추지 못한 거 그거 물론 낮춰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당장 그 눈앞에 있는 조금의 작은 이익을 실현하자고 우리 나라가 거덜날 수 있는 그런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국익에 저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겠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그 원칙을 버리라 내던지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합리적인 안을 찾아보자. 그리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안을 찾아보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국면에서 협상력을 높여주는 것은 대통령에게 야당도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우리가 나라가 그냥 지금 주머니가 IMF 때처럼 파산 위기까지 내몰리면서까지 미국을 도와줘야 되느냐?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에게 협상력을 좀 실어줄 수 있게끔 너무 과도하다. 미국이 원하는 방식은 지금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국민의힘 너무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좀 비자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비자. 비자 전에 네. 그 외환 보유고에 3,500 달러면요 84%거든요. 그렇죠. 500조 가까운 예. 돈이고요. 진짜 외환이 올 수도 있잖아요. 국제금융 질서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거든요. 혹시라도 국가 부담을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런 조작이 있다거나 그런 작전이 있다거나 그러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국제경제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도 쓰고 내수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나설 수가 있지만 국제경제 이슈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출이라는 게 또 어떻게 또 그래서 이건 사인하는 게 너무 잘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 함부로 사인한다 탄핵감이 했는데 이게 겁이 아니라요. 전통적으로 범진보 진영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말하는 이재명 탄핵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고 그건 대선 불복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범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그거 강행하면 이재명도 끝장이다라는 경고가 벌써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범진보 진영의 여론도 잘 알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런 국민들의 국민 일각 아직은 일각이 좀 본국민 좀 분노는 아니고 범국민적 걱정이 있는 상태인데 그걸 잘 아니까 잘못하면 탄핵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IMF 아닙니까? 코로나 때보다 IMF 더 힘들었으니까 그 이야기까지 하면서 미국한테 이것은 호소 겸 압박 겸 호소입니다. 근데 이건 그렇죠. 외교적으로도 너무 잘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까지 달래주는 거죠. 이건 진짜 잘한 조치입니다. 예. 미국도 아마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걸 좀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 얘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지난 주말에 전문직 비자 H-1B 이거를 1억 4천만 원 매년 내야 한다. 기존보다 100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처음만 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가 바뀌었다. 오락가락도 하고 있고요.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했어요. 처음 내는 것도 1억 4천만 원 이게 무슨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아니 뭐 시민권 파는 사실 시민권도 팔겠다고 했죠. 500만 원 달러인가를 내면 네네네. 시민권을 예. 팔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장사 그것도 뭐 제대로 된 장사가 아니라 아주 천박한 수준의 장사 기질을 벌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장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이 완전히 끝장나버리고 완전히 손해를 보게 되면 나도 결국 사업 파트너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는 이게 흔히 한 말로 상승이 불가능한 장사인데 트럼프의 사업 방식이 항상 그래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생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술력을 가진 사업을 했던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위주의 남의 것을 빼앗는 땅 따먹기라는 식의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사고 방식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트럼프 주변에 있는 행정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전문직 비자라고 하는 게 이게 지난번 조지아주 사태 때 보셨겠지만 우리 국내라든가 다른 국가들은 이게 별로 적용이 안 돼요. 전문직 비자 대부분은 인도하고 중국 쪽에 있습니다. 맞대. 예, 인도하고 맞아요, 중국 맞아요. 쪽이고 저도 이제 지인이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정말 길 가는 사람들 다 인도 사람들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인도계들이 워낙 수학과 관련해서 인구가 워낙 많은 데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니 인구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의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인족수에 떠나서 거기서 선발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비교를 하자면 미국에서의 대우로 치면 인도보다 정말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악착같이 들어와서 좀 그냥 미국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 트럼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IT 기업들도 그 사람들이 유능한 인재니까 필요해서 쓰는 건데 트럼프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 국내 일자리를 뺏기고 있대. 이 사람들 막아야겠어. 막는 방법으로 그냥 막기만 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돈도 받으면 와서 우리 돈 많은지 받는다고 하니까 돈도 받으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야, 이게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정책이네. 이렇게 덜컥 발표를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사실 미국 경제에 남아있는 게 뭐 있어요. 제조업을 가지고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첨단 산업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그 첨단 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 도시들이 난리가 나니까 인도 사람들 못 들어오게 중국 사람들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첫 번에 한 번만 받을게. 이거는 사실 그냥 정말 큰 그림을 정말 못 그리고 있다라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한 치 앞만 바라보고 네. 있어요. 예,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국내에서는 오히려 우리 AI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역수입 예. 기회가 열렸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신세국주의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규정을 짓는데 이런 식으로 틀어 막아서 과연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 발등 찍기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올 거예요. 지난번 조지아주의 우리 한국인 구금 사태. 예. 이걸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300명의 단속 실적은 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미국에 지금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조지아주 공장 건설 중단됐죠. 그 우리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전문 건설업 해주던 사람들 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군데가 스탑되어 있어요. 오히려 조지아주에서 빨리 한국인 이거 다시 좀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난번에 그 단속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마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인도가 이 H1B 비자의 70%. 그렇대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1% 정도밖에 예. 안 돼요. 근데 이거 줄이면 줄일수록 미국에게 그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지만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 내에 있다면 모를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없으니까 데려다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냥 문부터 다 걷어 잠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에서 이민자를 차별하는 나라가 되는 순간 미국의 번영은 거의 끝났다. 예.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 사회문화 정치학자들 사이에는 미국이 끝장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전세를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지멋대로 하면 미국의 권위나 도덕적 리더십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런 적이 없었죠. 아무리 미국이 뒤에서 뭐 옛날 CIA를 통해서 뭐라고 뭐 그런 일이 많았어도 조지아주에서도 지금 벌써 빨리 공장 곧 있으면 완공해가지고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고용돼야 되는데 이제 언제 될지 모른다고 이제 조지아 주민들도 들고 있었던데
미국 내에서도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이나 실용주의자 들고 일어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기술자들이 다 같이 한번 철수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자기 조국으로. 너무한다 하면서 우리 불안해서 못 살겠다. 트럼프 때문에. 예. 미국 경제 그러게 마비되지 말입니다. 않을까요? 예.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예. 도람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유, 오늘 한학자 괜히 얘기로. 속 시원하네요. 이런 멍청한 것들에 또 Very stupid. 도람프?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